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 문단의 5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2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단의 2형식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단의 3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2형식과 3형식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문단의 2형식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박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빌드업이었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캐치업 이렇게 눈길을 끄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빌드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빌드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토픽 스테이트먼트 주제 진술을 이끌어가는 부분으로 배경 지식이나 정보 따위를 제공해 주는데 많은 경우에 이 대조 오히려 그 주제 진술과 대조되는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but이나 how에버로 시작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그 다음에 토픽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주제 진술로 나오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리스테이트먼트 이 주제 진술과 주제 진술을 달리 표현하는 그런 재진술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토픽 스테이트먼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를 지지해주는 논증이 나오게 되는데 논증의 맨 처음 부분을 우리는 포인트 인트로덕션 그런 문장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포인트 인트로덕션 어떤 그 논거가 제시가 되면 그 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지해주는 한두 가지 것들이 논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논거를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때에 따라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락에서 결론의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결론 문장은 주제 진술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때에 따라서 주제 진술 내용에 작지만 플러스 1 정도를 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3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3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다시피 자, 2형식 넘어가고요. 3형식을 보면 3형식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주제문이 주제 진술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있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데 뒤에 이런 게 또 따라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재진술이나 리스테이트먼트나 컨클루전을 여기 선생님이 가로를 쳐놨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진술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이거는 이제 3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3형식의 형식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도입하는 빌드업이 이렇게 쭉 생기게 있겠죠. 빌드업 앞에 물론 이 경우에도 흔치는 않지만 이 캐치 눈길을 끄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드업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조, 양보 이런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배경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형식에 보면은 요 자리에 이제 그 토픽 스테이트먼트나 리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요 자리에 아니고 바로 논증이 시작돼요. 바로 논증이. 그래서 바로 논증이 시작되고 포인트 인트로덕션 논거 도입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해주는 한두 개의 그런 지지 문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논증을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리고 이 주제 진술에 따라서 재진술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또 주제 진술과 연관되는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식하고 다른 점은 요 부분이 빌드업 다음에 안 나오고 글의 후반부에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형식의 그 단락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나오면 좀 골치 아프고 난이도 높은 문제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그 학습지에 미리 학습을 했을 텐데, 기출문제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필자의 주장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의 위치가 일형식인 경우, 즉 맨 처음에 있으면은 너무 쉽게 풀려버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 있으면 그 다음 부분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삼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쭉 일단 문제를 풀어왔을 테니까 직접 단락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단락은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삼형식으로 잡아놨으니까 삼형식이에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여기서 전반부에 빌드업이 있죠. 전반부에 캐치, 빌드업, 여기서 캐치는 상당히 좀 약한 수준인데 캐치, 빌드업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논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논증 이끄는 포인트 인트로덕션 나오고 포인트 서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이제 이 논증에 대한 요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토픽 스테이트먼트, 중요한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토픽 스테이트먼트 주장문 진술 다음에 결론이 나온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우선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캐치 문장인데, 뭐, 그렇게 눈길을 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캐치의 문장이에요. Was inconceivable. 자, 전쟁이라는 것은 inconceivable 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 없다. without, 범어를 없애는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그래서 enemy, 적이죠, 적. enemy 적. 적이라는 어떤 이미지나 개념이 없이는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캐치 문장에서는 전쟁과 적의 개념을 이제 처음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쭉 이제 글을 이끌어가죠. It is the presence of the enemy that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it와 that 사이에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적의 존재다. 이 presence는 존재죠. 뭐가요? gives meaning and justification to war. 그래서 이 전쟁의 의미와 justification이란 말은 이거는 합리화죠. 정당화. 그래서 전쟁의 의미와 정당화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적의 존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war follows from feelings of hatred 이렇게 이 칼 슈미트란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전쟁은 바로 hatred, 증오의 감정에서 생겼는데 war has its strategic, tactical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 전쟁이 나름대로의 strategic, 전략적인, tactical, 전술적인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 다른 어떤 규칙이나 point of view, 이거는 관점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but they all presuppose라면은 이거는 미리 가정한다는 얘기야. The political decision,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already been made as to who is the enemy.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적이 누구냐, 즉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적이 누구냐에 관해서 행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캐치업 문장에 대해서 쭉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개념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쭉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The concept of the enemy. 자, 이 전쟁의 개념은 is fundamental to the moral assessment of war 했어요. 전쟁의 개념은 moral이란 말은 이제 도덕적인 이런 뜻이죠. 도덕적인. 그리고 assessment는 평가예요. 전쟁의 도덕적인 평가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논거를 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적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합리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지해주는 말이 the basic aim of a nation at war. 자, 전쟁 중인 어떤 나라의 기본적인 목적은 in establishing an image of the enemy. 적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인데, 즉 적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쟁 중인 어떤 나라의 기본적인 목표는 is to distinguish as sharply as possible the act of killing. 자, 죽이는 행동하고 from the act of murder. 이 살인의 행동하고 이거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sharply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을 죽이잖아요. 이게 죽인다는 개념이 사실은 적을 죽인다라면 도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건 살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기본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개인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topic state가 뭐냐? 여기 how에 보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We need to be cautious.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About thinking of war, 전쟁과 and the image of the enemy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리고 that informs it 전쟁의 그 정보를 주는 적의 이미지를 in abstract and uniform way 추상적이고 유니폼, 이런 획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조심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적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주제 문장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요 주제 문장이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 앞에 가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관련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예. 자, 몇 번의 정답이 되나요? 쭉 보면은 몇 번의 정답일까요? 바로 이거죠.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보면 바로 이 주제문, 주제 진술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이것을 잘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게 이제 문제를 푸는 관건이죠. 자, 참고로 그 뒤에 나온 conclusion 보세요. rather 이렇게 전쟁이나 적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both must be 여기 both는 전쟁과 적의 개념이에요. must be seen for the cultural 문화적이고 contingent phenomena that they are 있는 그대로 contingent phenomena란 말은 이 현상이죠. 그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이 주제문에 대해서 플러스 1 개념, 즉 뭐냐? 플러스 1 개념은 문화적으로 또 있는 현상대로 그렇게 이해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건 주제 진술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글의 주제문이 즉 topic statement가 어디에 위치하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글은 일반적인 다른 글과는 달리 주제문의 위치가 단락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단락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제나 요지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삼형식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것에 따라 적용해서 주제문의 위치를 세 번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삼형식의 구조를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삼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캐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빌드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이 되는 거죠. 논증은 포인트 논거를 맨 처음에 제시하고 그 논거를 지지해주는 한두 개의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논증을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가 없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리스테이트먼트 나올 수도 있고 이번 문제는 또 특이하게 또 결론도 흔치 않지만 주제문 바로 뒤에 결론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형식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일 유의해서 공부해야 될 게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제일 유의 깊게 공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형식, 그 다음에 3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예고하자면 다음 시간 4형식과 5형식을 공부하는데요. 4형식과 5형식의 특징은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그죠? 예. 근데 4형식은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함축된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상당히 난이도가 높겠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나름대로 또 그런 지문은 흔치 않고 출제자들 기피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형식은 그냥 주제문이 당연히 없고 주제문 어떤 요지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필요 없는 안내문이라든지 단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내용 일치 불일치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